매년 안타까운 산업재해 소식이 끊이질 않죠. 대한민국이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대규모 국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청사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래프부터 한번 보시죠. 현실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냉혹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10,000명당 사고 사망자 수가 0.39명. 일본이나 독일은 물론이고요. 특히 영국하고 비교하면 이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높은 수치예요. 이 그래프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이 문제에 왜 이렇게 집중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지죠. 이게 단순히 안타까운 인명피해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낳고 있거든요. 산업재해 때문에 한 해에 날아가는 돈이 자그마치 38조 원.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5.8%에 달하는 정말 막대한 금액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비극이 우리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현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 4가지 구조 계획을 살펴보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안전문화를 만들겠다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일터, 그 현실입니다. 이 위기가 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 범위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뿌리 깊은 4가지 구조적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요, 바로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사입니다. 작년 한 해만 봐도요,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339명이 전부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사실 뻔하죠. 이런 곳들은 안전에 투자할 돈도 사람도 부족하니까 정말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지키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겁니다. 실제로 한 소규모 사업주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이런 하소연을 하세요. 재정 지원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컨설팅 내용도 실제 현장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정부 지원이 있긴 한데 정작 현장에서 꼭 필요한 건 쏙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인 지원이 현장에서는 얼마나 겉돌고 있는지 이걸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원인, 이건 정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죠. 바로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청, 재하청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그냥 공중으로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전체 사망자의 거의 절반, 48%가 하청 노동자에게서 발생했어요. 결국 원청은 슬쩍 책임을 피하고 하청은 또 비용 아끼라고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죠. 한 오수관로를 측량하는 작업이었는데요. 이게 무려 3번이나 재하도급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안전관리 의무 같은 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결국 노동자 2분이 질식해서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책임지는 사람 따로 있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노동자를 스스로 안전을 만들어 나가는 예방의 주체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회사가 알아서 지켜줘야 하는 수동적인 보호의 객체로만 여겨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딱 봐도 이거 위험한데? 싶은 상황이 와도 노동자 스스로 작업을 멈출 권리가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노동자분이 화학물질이 새는 걸 보고 작업을 멈췄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이 정당했다, 이걸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받기까지 글쎄요,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8년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작업 중지를 용감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원인, 바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터져도 그중에 86.4%가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법을 어기다 걸려도 평균 벌금은 고작 130만 원 수준이고요.
이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안전에 수십억 투자하느니 그냥 법 어기고 걸리면 벌금 좀 내는 게 훨씬 싸게 먹히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인식이 팽배하다고 해요. 위법사항이 적발되어도 고치기만 하면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사전적인 안전조치에 소홀한 측면이 있어요. 딱 이 말이죠. 걸려도 고치면 그만이다. 진짜 처벌은 없다. 그러니까 뭐하러 미리부터 돈 들여서 안전조치를 하겠어요. 현재 제도가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실패하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가 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원인을 쭉 진단해봤습니다. 좀 답답한 현실이었죠? 그럼 이제부터는 희망을 좀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정부가 이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 어떤 구조계획을 내놓았는지 그 4가지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크게 4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가장 약한 고리부터 챙기자.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둘째, 회사와 노동자 모두의 역할과 책임을 새로 쓰자. 셋째, 전국에 촘촘한 안전 인프라를 깔자.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안전을 무시하면 진짜 큰일 난다는 걸 보여주자. 실질적인 제재 도입.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우선 가장 취약했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식부터 확 바뀝니다. 이 표를 보시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기존에는 정부가 정해준 몇 개 품목 중에서 골라야 했다면 이제는 기업이 우리 현장엔 이게 진짜 필요해요 하는 걸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뀝니다. 돈 문제도 좀 숨통이 트이도록 선지급 비율을 70%에서 80%로 늘려주고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이건데요. 지금까지는 장비를 사는 돈만 빌려줬다면 이제는 빌려 쓰거나 대여, 리스하는 비용까지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훨씬 현실적이죠? 그리고 아주 강력한 단근과 채찍 전략이 함께 도입됩니다. 말 그대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아주 호되게 벌을 주겠다는 건데요. 먼저 단근입니다. 안전에 열심히 투자하는 착한 기업들한테는 세금도 깎아주고 정부 사업을 따낼 때 가산점도 주는 등 확실한 혜택을 줍니다. 반면에 채찍은 정말 매서워집니다. 자꾸 사망사고를 내는 문제 기업에는요,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때리고요. 이걸로도 안 되면 영업정지, 더 나아가서는 아예 공공입찰에 참여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건 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제재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단순히 규칙을 넘어 새로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계획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노동자를 더 이상 시키는 대로만 하는 수동적인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위험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능동적인 예방의 주체로 그 위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적 변화는 바로 이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구체적으로 3가지 핵심 권리를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노동자 안전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째, 우리 회사에서 무슨 사고가 났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알 권리. 둘째, 하청 노동자라고 소외되지 않고 원청의 안전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할 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진짜 피할 권리입니다. 자, 이런 문화가 그냥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이걸 뒷받침해줄 튼튼한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칩니다. 우선 현장을 감시할 산업안전감독관을 3,200명까지 대폭 늘리고요. 중앙정부만 하던 감독관안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도 나눠줍니다. 또 우리 동네 위험한 공사장을 누구나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안전일타 신고센터라는 것도 만들고요. 심지어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디가 위험할지 미리 예측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회사들은 우리 회사는 이만큼 안전에 신경 씁니다 하고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만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앞으로 남은 길이죠. 계획은 정말 거창하고 좋아 보이는데 과연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선언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당장 내년부터는 신고센터를 열고 지원 프로그램을 바꾸기 시작하고요. 2020년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감독관도 늘립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위험한 일을 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검진을 도입하고 최종적으로 2028년까지는 매년 7만 곳의 고위험 사업장을 샅샅이 점검하겠다는 아주 단계적인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변화를 위한 아주 종합적이고 촘촘한 청사진이 드디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겠죠. 과연 이 계획이 수십 년 동안 돌처럼 굳어진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문화를 바꾸고 이 비극의 고리를 정말로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제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노동자 모두의 실행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